네, 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독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글을 공부해 보기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독해 포트폴리오에 있는 중심 내용 찾기, 그리고는 어휘 찾기, 내용 구조도 그려보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한번 먼저 작성하면서 글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 스스로 이걸 먼저 해봐야지만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학습하는 내용들이 잘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과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지난번 앞부분에, 우리 1학기 때 문학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과 직접 만나는 5반, 6반, 7반, 8반 친구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2학기 때부터는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 이렇게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1반부터 11반 친구들 같이 모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지문은 또 다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익숙지 않은 목소리와 방법을 좀 익숙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따라오면은 그래도 어느새 적응이 돼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읽어온 글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154페이지, 여러분 교과서로 154페이지 를 펼치면 되겠어요. 자, 앞부분에 독해 연습을 할 때 이제 5반, 6반, 7반, 8반 친구들은 선생님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다른 반 친구들은 조금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방향이 다르지는 않으니까 좀 같이 따라오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운 지문을 만났을 때는 제목이랑 작가가 누군지, 글쓴이가 누군지 한번 훑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셸 푸코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대 과목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일단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글을 한번 훑어 읽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문단의 번호를 한번 쭉 다르면서 글을 한번 쓱 훑어서 읽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번 이렇게 문단별로 번호를 한번 보면서 훑어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 페놉티콘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2번, 그 다음에 욕한데,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는 4번, 그 다음에 뭐 비가시성 이런 말도 나오네요. 조금 어휘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6번, 그 다음에 1만 감시 과목의 구조는 7번. 이런 구조는 과목의 주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벤담은 그 다음에 이런 사실 때문에 뭐 외부 권력, 뭐 권력과 또 관계가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11번 이렇게 라고 우리가 번호를 한번 붙여볼 수가 있겠죠. 쌤이 실제로 글을 읽을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빼먹었구나. 조금 옆으로 줄여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10번, 11번. 빼먹은 부분이 없죠?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는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뭐 또 읽다 보면은 또 문단이 새로 나눠지는 데가 있으면은 다시 또 바꾸면 되겠죠. 자, 일단 앞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글은 3단계로 나뉘어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글을 보기에는 명확하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나뉘어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략 우리가 훑어보면서 총 12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근대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뭐 권력, 뭐 비가시성, 뭐 아니면은 뭐
봄과 보임, 뭐 권력의 자동화, 내면화 이런 용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용어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벤담의 페놉티콘, 이게 1만 감시 과목이라고 하는 거네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자, 우리 문단별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이제 찾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 중심 내용을 찾을 때는 몇 가지 요소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핵심어, 그리고 중요해 보이는 중심 문장, 그리고는 좀 덜 중요해 보이는 세부 문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구별해 가면서 밑줄을 긋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표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랑 좀 다른 부분에 밑줄을 쳤어요. 그리고 저는 좀 다른 표시를 했어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아예 틀리게 이해하지 않은 거라면은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밑줄 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다른 어휘로 짚을 수도 있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틀리지 않게 큰 맥락에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만 이해했다면은 이런 표식은 그냥 여러분 편의상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좀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은 이러한 과정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글을 읽어가고 있구나 참고 정도로 여러분들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쌤은 일단 문단별로 핵심어에 좀 네모를 한번 쳐봤어요. 벤담의 페놉티콘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네. 벤담의 페놉티콘이 도대체 뭔지.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여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대요. 원형의 건물이 이렇게 있고 중심에는 탑이 있대요. 그 다음에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고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뉘어져 있대요. 방이 이렇게 독방들로 나눠져 있나 봐요. 그리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페놉티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말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을 텐데요. 요거는 파일이라서 그림이 없긴 한데 여러분 교과서 154쪽의 맨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중간에 탑이 있죠? 그리고 탑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교과서를 한 장 넘겨보세요. 그렇지, 157페이지에 보면은 리얼로 페놉티콘이 나와 있지. 중간에 탑이 있고요. 그 옆에 쭉 보면은 칸막이처럼 방이 되어 있네요. 이 방에 한 명씩 이제 독방이라고 하는 것들인가 봐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단편화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면 한 장 더 뒤로 넘겨보세요. 159페이지에 보면 1번에 거기 중간에 쌤이 그린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죠. 중간에 탑이 있고 여기에 감시자가 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이제 독방들이 있고 여기에 수감자들이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1번 문단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요. 바로 페놉티콘. 우리 페놉티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펜옵티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판옵티콘이라고 하기도 해요. 상관없습니다. 이거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로 이러이러이러한 구조의 건물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대요. 근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대요. 창문이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되게 환하게 스며들 수 있는 구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거 접속어 중요하다라고 했죠.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중앙의 탑에는 감시인이 딱 한 명 있대요. 그리고 각 독방 안에는 한 사람씩 감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근데 여기에서 쓰인 원리가 있네. 바로 뭐냐면은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라고 했죠. 얘들아, 창문이 바깥쪽으로 나 있으니까 빛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감자들이 그 빛에 확 노출이 되니까 그 사람의 형태가 완전하게 중앙탑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바로 역광선의 효과를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읽어보면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 어떤 비유법을 해서 이렇게 조금 노출되는 모습을 표현을 했네요. 일망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대. 그리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페놉티콘에 사용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원리는 뭐였냐면은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게 노출되게끔 보이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종이 자꾸 쳐서 좀 시끄럽죠. 자, 그래서 이 페놉티콘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주로 페놉티콘, 그 바로 일망감시 과목이라고 하는 근대 과목이구나,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산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컨대, 우리 또 접속어 중요하지. 요컨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사실 그렇지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이라는 건 보통 지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어두컴컴하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두침침하게 여러 명이 이렇게 감추어듯이 감옥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감옥이죠. 근데 이 페놉티콘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감옥, 바로 지하 감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의 기능이 있대. 즉 뭐냐면은 1. 감금한대. 그 다음에 2. 빛을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3. 숨겨두는 기능을 하죠. 자, 근데 바로 이 페놉티콘은 이 중에서 첫 번째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가지는 없애버린 형태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감금을 하는 건 똑같은데 빛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더 환하게 하고요. 숨겨두는 게 아니라 죄수들을 더 노출시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바로 일망감시 감옥.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이게 좀 다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그래서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얘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훨씬 더 그 감시받고 있는 사람이 잘 포착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내용은 지하 감옥과 일망 감시 감옥, 그러니까 즉 쌤이 좀 쓰기 길어가지고 계속 일망 감시 과목을 페놉티콘이라고 쓰고 있죠. 일망 감시 과목이랑 페놉티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페놉티콘의 특징을 더 돋보이게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여기 한번 정리된 거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왜 잘렸지? 지하 과목과 일망 감시 과목의 비교. 자, 보면은 공통점, 아까 지하 감옥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 감금에, 빛을 차단해, 그 다음에 죄인을 감춰도, 이렇게 있는데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데 얘랑 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망감시 과목에서는 죄수를 감금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우리 봤던 역광선의 효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감자의 모습을 더 이렇게 잘 보이도록, 빛을 더 환하게 비춰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다 노출되니까 더 잘 보인다라는, 항상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감시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죄인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두 개의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하 과목과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이 일망감시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여백에다가 메모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4번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번 문단.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그지? 저 감옥시설에 밀집해 있으면서도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왜? 아까 그 사방에 쭉 둘러진 방은 독방이에요, 독방.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명씩만 들어가는 방이죠. 그리고는 너무 쉽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명이 뭉쳤을 때 그 군중의 힘이란 게 있죠. 우리도 한 명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대들지 잘 못하잖아. 근데 때로 뭉쳐 있으면 왠지 모를 용기가 좀 샘솟는 그런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죠. 근데 이 죄수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 근데 얘네들을 다 분리시켜 놓으니까 그 혼잡스럽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157쪽에 보면은 방이 칸칸이 있는데 옆에 다 벽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수감자, 나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수감자 동료들과 접촉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대요. 얘들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는 거야. 예전에 쌤이 TV에서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공황장애를 겪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악플이 굉장히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팬사인회나 이런 데를 나갔대요. 그랬는데 자기의 그 악플이 떠오르면서 나한테 그런 악플을 다는 이런 사람들이 저기 어딘가에 섞여서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지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다라는 걸 TV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걸 선생님이 들은 게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지. 상대방은 나를 알고 있지만 나는 상대방을 볼 수 없어 라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지점에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자에게 권력이 있는 거지.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어. 그만큼 약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는 그래서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그러니까 내가 정보의 대상이 되는 거야. 감시자 입장에서. 근데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진 못한대요. 내가 상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관찰 대상이 될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이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에 가시성 이런 거 중요한 용어지. 좀 어려운 어휘네요. 반면에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지금 가시성과 비가시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자, 가시성과 비가시성, 이 사람이 설명하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가시성. 생각해보면은 아까 우리 그림 좀 단편화되어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중앙에 탑이 있었잖아. 중앙에 탑, 감시자가 여기서 보고 있고요. 삥 둘러서 독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독방들이 있는데, 자, 이 감시자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얘네를 잘 볼 수 있어. 이게 바로 가시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가시성, 잘 볼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다, 보는 게 라는 거지. 감시자가 언제나 수감자를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가시성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했네요. 왜? 중앙의 탑과 독방을 마주보게끔 배치를 했기 때문에 감시자는 언제나 수감자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시성이란 용어로 표현했어요. 그럼 비가시성, 볼 수 없다라는 건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볼 수 없다라는 건지 보면은요. 여기에 옆에 독방들은 쭉 이렇게 벽으로 다 차단이 되어 있어. 양쪽 벽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죠, 독방은. 그래서
수감자끼리는 서로 접촉하는 것이 차단돼요. 서로 얘들아 옆에 내 친구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은 내가 틀리게 한 건 아니구나, 혹은 나만 좀 이상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약간 위안과 의지가 되잖아. 근데 옆에 사람을 볼 수가 전혀 없어요. 차단돼 있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굉장히 내가 고립되어 있고 뭔가 나의 힘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수감자끼리 접촉하는 게 차단되고 오로지 홀로 독방에 있다, 볼 수 없다라는 거를, 수감자끼리 볼 수 없다라는 거를 비가시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줬네요. 자, 도대체 가시성과 비가시성,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뒤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일단 우리 4문단의 중심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페놉티콘의 효과 중에서도 가시성과 비가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도대체 이 가시성과 비가시성이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5문단에서 설명해 주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바로 나오네요. 질서를 보장해 준대요. 수감자가 죄인이라면은 자, 여기서부터 좀 쌤 미리 읽어봤기 때문에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간의 나쁜 영향에 염려가 없다. 그리고 또 병자라면, 얘들아 내가 왜 가로친지 알겠지? 그냥 여러 가지 사례들의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세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게 막 꼼꼼하게 읽는다기보다는 수감자도 그렇고 병자도 그렇고 광인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빠르게 훑어 읽어가는 요령도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예시를 쭉 보고 있는데,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폭력을 행할 위험도 없고, 어린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종무의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밀집한 군중들, 여기까지 예시였네요.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군중이라는 거는 어떤 내 편이 옆에 있다라는 거는 알게 모르게 좀 의지가 되고요. 뭔가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서 평소 나 혼자 있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독방에 가둠으로써 그런 거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질서를 지키게끔 편하게끔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중 형태가 소멸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간수들, 그러니까 그 감시자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 죄수 입장에서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된 것이다. 나 혼자만 딱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가, 아니면 좀 반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말했던 가시성과 비가시성 중에서도 비가시성의 구체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바로 질서 확보, 통제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평소보다 강의가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중간에 끊기보다는 끝까지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이 지문까지는 다 읽고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6문단으로 넘어갈게요. 1호부터 1만 감시 감옥의 효과가 생겨난다.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여기 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봐야겠죠. 자, 일단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 이끌려간다. 그리고 권력의 자동적 기능을 보장해준다. 이런 말도 있네요. 무슨 말일까? 가시성,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었죠. 이게 왜 지속적이고 의식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감시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며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건축적 장치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행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상관없어. 그걸로 그냥 그 장치로 인해서 이 권력이 굉장히 유지된다라는 거죠.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에서 편입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얘들아,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자, 우리 똑같이 이런 페놉티콘의 구조에서 여러분이 각각의 독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는 중간에 탑에서는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혼나요.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혼나. 그러면은 내 모습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감시하고 있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잘 보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슬쩍 졸고 있으면은 나도 좀 졸아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안 보여. 독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열공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졸 수가 없죠. 내가 졸았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도 무서우니까. 그래서 노출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은 탑 안에 지금 감시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잖아. 나는 노출되어서 잘 보이지만 탑 안에 감시하는 사람은 한 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잠시 졸고 있어서 한눈을 팔고 있어서 나를 못 볼 수도 있어. 못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탑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탑 안에 선생님이 안 있고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꼬맹이를 한 명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권력에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이 구조 자체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질서에 순응하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수감자는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이 된다, 자동화가 된다, 내면화가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6문단에서는 가시성의 효과를 얘기하네요. 아까 앞에서는 비가시성의 효과를 얘기했죠. 비가시성,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못 보기 때문에 질서 유지가 굉장히 용이해진다라고 했는데, 가시성, 그러니까 감시자만 나를 볼 수 있어. 나는 못 보고. 이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굉장히 권력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감자, 감시자 간 권력 체계가 형성된대요. 그 사람만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7문단 1만 감시 과목의 구조는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이것도 무슨 말이야? 여기 용어가 좀 자꾸 어려워요.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탑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거네. 그러니까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나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독방에 갇혀있는 수감자라면요, 나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지. 근데 중앙의 탑 속의 안에는 누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 굉장히 무서워지겠지, 두려워지겠지. 그 안에 어떤 괴물 같은 사람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지,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나한테 어떤 위협을 행할지 모르니까, 밖에서는 타반이 절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일방적인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를 봄과 보임의 결합의 분리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봄과 보임의 결합 분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구조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볼 수 있는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든대요. 자, 무슨 말이야? 권력을 자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지켜보는 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항상 조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늘 이렇게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는 걸 자동적으로 라고 돼 있다라는 거고요. 비개성적이라는 거는, 이 비개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사실 너네도 그렇잖아. 조금 엄격한 선생님이 오면은 수업 시간에 왠지 긴장돼요. 근데 좀 수업 시간에 조금 친근한 선생님이 오면 약간 까불까불 거리기도 하고, 이번 시간에 약간 좀 편하게 좀 살짝 졸아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감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비개성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감시자가 비개성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상관없이 나에겐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 구조에서 오는 효과야.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고 비재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대요.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뭐 지독한 사람이냐, 무서운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그 감시자에게 권력을 몰빵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어느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말이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감시하는 의도가 뭔지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권력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구조 자체에서 생겨나는 그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익명의 인실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라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항상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일만감시 감옥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생각해냈어? 이거 구조 자체가 아무 누구나 감시해도 돼.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섬뜩한 권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똑똑한 구조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우리 정리해 봅시다. 바로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야? 이런 봄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봄과 보임의 분리로 인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한 권력이 자동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감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는 비개성적인 권력이 탄생하게 된 거야. 바로 봄과 보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권력의 대면화, 권력의 자동화와 권력의 비개성화. 그러니까 감시작용이 중단되더라도 거기서 잠깐 졸고 있는지 중단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중단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감시하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계속되죠. 이런 걸 우리가 권력의 자동화라고 하고요. 권력의 비개성화, 권력의 근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에 있어요. 이 건물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권력 관계야. 그래서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언제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권력의 비개성화라고 했죠. 이거 두 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봄과 보임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볼 수 있지만 나는 그 타반을 볼 수 없다라는 그 분리된 상황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수감자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수감자가 권력 구조에 굉장히 길들여져서 스스로가
알아서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스스로 예속화된다라는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내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구문단 한번 봅시다. 벤담은 일만 감시 과목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새창살이나 쇠사슬 그리고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어. 쓸데없는 어떤 폭력이 필요 없어요. 단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성과 요새 그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에서 권력이 알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굳이 뭐 폭력을 쓰거나 뭐 무시무시한 척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무기들을 갖다 두거나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간결하고 똑똑한 건물이니? 그래서 파놉티콘의 섬세함 에 대해서 벤담이라는 사람이 감탄했다라는 얘기죠. 자, 신문당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수감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여기 오타네요.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이 말하자면 다른 쪽, 즉 수감자가 아니라 이거 오타예요. 감시자.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감시자 쪽에 있겠죠?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감시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권력에 종속되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권력 관계를 내면화라고 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된다. 누가 때리거나 막 뭐 하지 않았지만 이런 구조 자체에서 권력 관계가 스스로 내면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문단 중심 내용은 바로 수감자에게 내면화된 감시 권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11문단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외부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어. 외부 권력,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폭력 그리고는 무기 뭐 이런 거를 힘들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는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그러니까 즉 무슨 소리냐? 권력은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들아, 이 감옥에서 지금 얘기하면서 쌤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폭력을 한다, 훈련을 준다, 그리고 때린다, 뭐 억압한다 이런 말 하나도 없었지, 그지? 그냥 건물 구조 자체에서 사람이 노출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권력 구조가 뚜렷하게 형성되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물리적인 권력 구조였다면 막 때리고 억압하고 이렇게 생겨났었어야 되는 권력 구조라면 이제는 권력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야. 바로 추상적으로. 알아서 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권력의 형태가 추상적인 모습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문단 봅시다. 자, 이런 일만감시 과목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래요. 일반화라는 건 어디에서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일만감시 과목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어디에선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는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준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인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래요.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그냥 이상적이기만 한 그런 원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굉장히
뭐 좀 현명하고 단순하지만 똑똑한 그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일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12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1만 감시 과목의 페노티콘이지.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다. 단순히 이상적인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권력의 형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쓰일 수 있냐? 여기가 13문단이었네. 자,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CCTV. 그치. CCTV 같은 거 현대사회에서 적용되는 바로 이게 페노티콘의 원리예요. 감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실제로 그 밖에서 CCTV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CCTV를 딱 보면은 그 범죄자들이 약간 그걸 보고 긴장해서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리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권력 구조가 내면화되어 있죠.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우선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수요라는 거는 그 숫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킨대. 그러니까 행사 대상, 그러니까 감시받는 사람의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어. 그리고는 권력을 행사하는 쪽, 그러니까 감시하는 쪽은 수요를 줄일 수 있어. 아까도 우리 그 벤담의 페노티콘 탑을 보면요, 탑 안에서는 딱 한 명만 있어도 돼. 근데 우리 그 그림에 보면은 그 감시받는 독방의 사람은 무한대로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한 명이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제 권력 또한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 있대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완력이라는 건 그 물리적인 폭력, 힘을 말하죠.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되면서 그 효과가 서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연쇄적으로 나타난대요.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보편적일 수 쓰일 수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1만 감시 과목이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1만 감시 과목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했던 얘기를 쭉 정리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 구조 자체에서 오는 어떤 효과 때문에 권력이 굉장히 자동화되고요, 비계성화된대. 그래서 수감자 입장에서는 권력 관계가 스스로 내면화되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 약자의 입장으로 알아서 긴다 라고 할 수 있죠. 알아서 통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감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효율적이지. 감시 대상의 수요는 증가해. 그러니까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되게 많아지고요. 그리고 감시 주체의 수요는 감소해요. 한 명이 여러 명을 감시할 수 있다라는 가성비가 높아진다. 그래서 권력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고도 사회적 구조를 통해서 개인에게 직접 완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하는 모든 시설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놀라운 구조 자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그 포트폴리오에 여러분이 미리 작성했던 그
중심 내용 찾는 부분에 조금 수정을 하거나 약간 다듬으면서 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완전하게 집어넣어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구조도 정리하고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